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2016년 발사했던 위성 광명성 4호가 지구로 낙하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 당시부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무게 200kg 정도의 작은 위성이라 대기권 재진입 역시 잘 포착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발사된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위성으로 지목됐습니다. 무게는 200kg 정도, 당초 설계고도 500km 수준의 저궤도 위성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200km 수준으로 고도가 떨어지더니 협정 세계시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궤도를 이탈해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위성정보 서비스 스페이스 트랙에 따르면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는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표시됐습니다. 국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엔투요와 오브트랙, 인더스카이에서도 낙하 후 소멸돼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의 스페이스 트랙에서는 대형 위성의 경우 대기권 진입과 소멸 시점이 확인되지만 광명성 4호처럼 작은 위성은 세부 자료가 대부분 추적되지 않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 역시 작은 위성은 대기권 재진입 등 세부 사항을 추적하기 어렵다면서 광명성 4호는 대기권 재진입을 하게 되면 완전히 불에 타 연소되기 때문에 잔해가 낙하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이 밤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로 낙하했다면 유성으로 인식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one caveat there that for a small satellite, they don't always detect the re-entry itself. And again, it's nothing to worry about. The pieces will burn up in the upper atmosphere, but it can make a spectacular light show.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마르코 랭브로크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광명성 4호의 낙하 속도와 궤도 움직임에 따른 계산 결과 협정 세계시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대기권에 재진입해 동아시아나 미국 대륙 또는 남극 상공에 낙하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광명성 4호와 유사한 패턴으로 고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올해 9월이나 10월쯤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소멸로 이제 북한이 발사해 운영 중인 인공위성은 광명성 3호 2호기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열병식 준비 정황이 최근 잇따라 식별됐던 평양 김일성 광장에 이번에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연단 앞 광장 서쪽 지대에 가로 약 45m, 세로 약 80m의 하얀색 대형 물체가 조성된 상황이 식별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빨간색 대형 2개가 포착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이 열병식을 앞두고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뒤 주변에서 빨간색 수술과 꽃, 깃발 등을 들고 열병식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자주 포착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움직임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인 오는 27일 열병식 개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뉴저지주 입법 관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계인 앨런 박 의원과 클레오파트라 터커 의원, 허브 코나웨이 의원 등 3명이 주도한 관련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에는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미군 3만 3천 명이 숨지고 뉴저지주에서만 19만 1천여 명이 참전했다며 올해는 이 같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 맺어진 미한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하원이 가결한 결의안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뉴저지주 상원에도 상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는 텍사스주와 알래스카주 의회도 미한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이틀 만에 또다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펼친 가운데 핵 잠수함 미시간호가 일본에 입항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국 공군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일본 오키나와 공역에서 양자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의 B-52H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가 참여한 이날 훈련은 미일 양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적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SSGN 미시간함이 2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시간함의 요코스카 항구 입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하며 미군 잠수함 부대가 동맹인 일본과 수행하는 많은 연습과 훈련, 다른 군사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간첩행위 범위를 크게 넓힌 새로운 반간첩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지적하며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마찰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활용해 한국 기업체 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개정된 반간첩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국가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간첩 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을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중국 당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외국인을 임의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hen you have ambiguous language and you have ill-defined terms such as national security, they can define anything as being, relevant Chinese national security, and that could be used against, Americans, Japanese, Koreans, anyone that China thinks doesn't like or deems suspicious. They can just detain them and prevent them from returning to their country.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중국이 이미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인을 포함해 우려 대상으로 간주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긴장이 조성된 한중 관계에 또 다른 냉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중 간 정치 경제적 대치 상황이 되면 중국이 한국 업체 등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With the large presence of Koreans in China, they're very vulnerable, and China is going to use them as a pawn in their polit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economic warfare. And it's really going to drive South Korean companies to further de-risk and decouple, just as Samsung has left China.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함께 나서 구체적인 법 적용 방침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untries doing business with China, like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need to come together and go to the Chinese and be very clear with the Chinese that this is unacceptable, that there needs to be greater clarity about how these laws are going to be implemented.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은 가장 극악한 국제범죄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3일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많은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했고 이 같은 범죄를 북한 지도자가 일부 인정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납치 피해자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 탓에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의 단합된 방식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한 온라인 UN 심포지엄 행사 개최 전날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와 핵 관련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네덜란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수사와 지난 수년간 반복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국제 협약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에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한국의 안보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며 현재 네덜란드와 한국은 강력하고 중요한 양국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